그런데 임진왜란 때가 되면은 일본군이 조선군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도와주려고 왔던 명군이 보기에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정예병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전국시대 때문이에요. 전국시대는 또 무로마치 막부 시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라는 것 자체가 하극상과 거짓말로 탄생한 정권이에요. 무로마치 막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정통성이 있는 천황이 이미 계신데 자기가 전통성 약한 천황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세운 천황을 진짜 실력 행사를 통해서 진짜 천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유일한 천황으로 만들어버리는 하극상을 통해서 생겨난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 시대는 하극상이 당연시돼요. 하극상이 당연시되는 시대인 무로마치 막부 시대는 사실상 멸망할 운명을 갖고 태어난 막부 시대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무로마치 막부는 처음에 협상을 할 때 그 내전을 종식시킬 때는 일본이 그때 이제 남북조 시대였잖아요. 남조와 북조가 서로 일정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교대로 일본을 통치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우리 북조가 먼저 할게 이래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게 무로마치 막부예요. 그냥 자기들이 쭉 지배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이거나 유배 보내거나 혹은 그냥 그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중을 만들어버리고 막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그 경쟁자들은. 그러니까 하극상으로 시작한 정권이면서 거짓말로 시작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 시대는 하극상이 당연시된 동시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술책과 책략을 써도 결국 이기는 게 정이구나. 요게 당연시되는 시대가 되어서 무로마치 시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 전국이 분열해서 여기저기 막 천하쟁패를 두고 싸우는 센고쿠 시대, 전국시대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그게 무로마치 막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원래 무로마치 막부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자, 이 전국시대가 생기는데 전국시대 때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들이 수많은 전투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전쟁법이 진화하게 돼요. 임진왜란 전까지 일본은 100년 이상 영주들끼리 진짜 수백 수천 건의 전투를 하는 무한 경쟁 시대였단 말이에요. 조선에 침공한 일본군은 모두가 적어도 10년 이상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정예병들, 숙련병이란 말이에요. 당시 일본군의 기동이나 전술을 보면 보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수준이 유럽 최신 군대에 못지 않아요. 거의 그 이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선진적인 군대가 돼버렸던 거예요. 자, 반면에 조선은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자,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딱 200년 걸리죠. 200년 동안 북방에 있는 그 전방 병력은 전방은 북방이었습니다. 왜? 여진족들 때려잡아야 되니까. 전방 병력이 여진족들 때려잡은 게 이게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소규모 국지전인데 말이 소규모 국지전인지 이것도 들여다보면 일방적으로 조선군이 여진족 마을 쳐들어가서 마을 불태우고 학살하고 이런 게 훨씬 많아요. 이거 외에는 태평성대였단 말이에요. 즉 200년 동안 정체된 군대, 뒤처진 군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병사들은 물론이고요. 병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투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집안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군 이 숙련병, 이 전쟁터에서 다져진 숙련병들이 쳐들어와서 만났을 때 상대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한양까지 20일 걸렸잖아요. 한양이 왜군의 손에 넘어가는데 20일밖에 안 걸렸어요. 거의 행군하는 속도와 일치하죠. 그 정도로 조선군이 초반엔 형편이 없었는데 전쟁의 중간을 넘어가면 이제 조선 관군도 물론이고 의병들도 왜군에 대한 대처법을 알고 그 전과는 다른 군대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군비 경쟁 얘기했었잖아요. 적이 강하면 이쪽도 적응을 해야 돼요. 심지어 전쟁의 중반을 넘어가면요. 민간인들조차 전술적으로 행동을 해요. 민간인들이 산 정상에서 보초를 서요. 그래서 왜군의 이동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은 병력 규모나 이동 방향 이런 걸 정확히 딱 그 계산을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와갖고 의병이나 관군한테 알려줘요. 그러나 일본군이 100년이 넘게 숙련된 걸 몇 년 만에 따라잡아야만 했으니 그 짧은 기간에 막대한 희생을 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전연패 그리고 중반부터 갑자기 정신 차리고 잘하기 시작해. 이 둘 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전투술이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에 한일 양국의 국력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국력 자체, 국력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양국의 쌀 소출량을 보면은 계산에 따라 다른데 뭐 1.2배니 1.5배니 혹은 뭐 2배가 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배까지는 아니어도 2배 가까이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요. 인구는 확실하게 2배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차 산업사회의 도래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산업사회만 가지고 그 환경만 놓고 보면 국력의 차원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넘어설 운명을 갖고 시작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때 그 기점이 임진왜란 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일본이 여러분 일본 소국 아닙니다. 일본은 대국이에요. 일본이 18세기에 상대적인 인구 전성기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 인구는 적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인구 전성기 때 세계 인구 몇이었는지 아세요? 1위는 중국이었어요. 2위는 영국용 인도 제국. 자, 그럼 3위는 어디였을까? 프랑스였어요. 4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대국이에요. 대국이 중간 규모 국가를 침공한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실제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냉정하게 이 물질적인 차원을 계산해서 놓고 보면 대국이 침공할 만해서 중간 규모 국가를 침공한 게 임진왜란이다. 지금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국가의 모든 그 생산력을 곡물에 의존하는 땅의 규모와 질에 의존하는 시대를 벗어났죠. 그래도 인구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읍시다. 국력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더 계속하면 일본은 조선을 넘을 운명이었고 조선은 몰락할 운명이었어요. 질 운명 정도가 아니라 몰락할 운명이었어요. 조선시대 중반에 이미 멜서스 트랩에 걸립니다. 멜서스 트랩은 뭐냐면 생산력이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혀서 내부적으로 몰락이 시작되는 그 트랩을 멜서스 트랩이라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반도는 처음부터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반도가 얼마나 척박했고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든 곡물 생산량을 멜서스 트랩에 걸린 채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고생을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 말에도 사대부들 중에 밀덕들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당연히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니까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싸웠던 그 해전들 그걸 복원하고 싶어요. 그림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그 싸웠던 격전을 벌인 장소를 찾아갑니다. 명량 해전, 명량대첩, 그 다음에 뭐 한산도 대첩 이런 데를 찾아가요. 그 전투를 분석 복원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해안선과 섬의 형태가 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 달라져 있었을까요? 간척 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형의 모양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투를 제대로 파악해서 복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형이 왜 그거를 당시에 인력으로 공사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인력으로 해안선을 늘려서 물이 있던 공간을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다 소금기를 빼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으로 만든다는 거는 엄청나게 고되고 낭비적인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을 전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또 한편으로 멜서스 트랩에 걸리니까 이 자연이 인구를 부양을 못해. 전국의 산천이 다 뭐가 됩니까? 전국의 산이 다 민둥산이 되잖아요. 그 난방 보온을 해야 되니까 온도를 떼야 되니까 땔감으로 그 다음에 밥을 지어 먹어야 되니까 땔감으로 전국의 산이 민둥산이 되고 어자원 수자원도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조선은 잉카나 아즈텍처럼 됐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2차 산업사회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 상태로 쭉 갔다면 잉카나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에 의존하던 문명이었는데 이 옥수수 농사가 점점 안 되기 시작해요. 옥수수만으로 인구를 부양할 수 없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주변에 있는 원시 부족들을 잡아다가 인신공양하고 완전 미쳐가지고 막 인육 먹고 막 완전 미쳐있는 상태에서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가서 이미 몰락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스페인 군대에 몰락을 당한 거지. 얘네들이 멸망당한 거지. 그 전에 쌩쌩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잉카 사람들, 아즈텍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유교 성리학의 영향으로 그 정도까지 막장은 안 됐겠죠. 문명의 정신적인 관념적인 그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나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청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누가 조선을 먹을 것이냐를 열강들끼리 싸울 때 그 시점에 조선을 보면은 이미 나라가 망해 있었다고 봐도 돼요. 네. 이미 국가 자체가 기능을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조선은 몰락할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의 기준에서는 입장에서는 공장이 24시간 전국에서 돌아가는 2차 산업사회의 도래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축복이다. 물론 100년 넘게 개고생하는 시간이 있었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쥐어 터지고 전쟁하고 우리끼리 식민지 시절 겪고 뭐 할 고생은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2차 산업사회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도래했어야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 보면 어쨌든 일본은 조금 더 커 보이긴 하거든요. 네. 척박했다고 하긴 하는데 일본은 풍족했습니까? 농사를 지을 만한 평야의 질이 좋아요. 많다는 것도 있는데 토지를 한 뭐 5단계 정도로 나누기 할 때 일본도 막 국제적으로 좋은 질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더 나쁘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본은 절대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일본 척박해요. 전 세계 농경 문명권 중에 일본은 분명히 아주 꽤나 척박한 축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반도가 그거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어떤 평야의 질이나 넓이도 굉장히 별로였다. 농사를 지을 만한 평야의 넓이나 질도 굉장히 별로였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이 절대적인 차원에서 농사에 그렇게 유리한 농경 문명의 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유럽 이쪽은 진짜 풍요롭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비하면. 중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풍요롭지 않아요, 땅이. 근데 크니까 핵심적인 분지나 평야 이런 것들이 이 지대가 형성돼 있는 곳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먹거리를 지금까지 책임져 왔던 거죠. 예, 전 국토의 평균을 따지면 한중일은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 아니고 그 중에 최악은 한반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